바쁜 일정 중에도 참 사랑하는 여러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안철수 선배님의 좋은 말씀을 힘찬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합시다. 힘찬 박수로 맞이합니다. 제가 여기 어떻게 해서 오게 됐는지 혹시 아세요? 이성윤 학생? 예,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캠프에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을 이제 듣고 있는데요. 이성윤 학생 아버님께서 보니까 또 이제 제 여기 부산고등학교 동기동창이에요. 그분이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했었냐면 안 후보가 부산 방문 때는 모교인 부산고를 한번 방문해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이 다니고 있는데 지독하게 말을 잘 안 듣고 반항적이라 최근 청소년 문제, 특히 효도의 중요성, 예절의 문제를 짚어주었으면 합니다. 요즘 아이들 문제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진정으로 교육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문제 학생이에요? 어떠세요? 공부 열심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아, 예. 여러 가지 여기 우선은 부탁받은 대로 효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지루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나누면 좋겠어요. 사실 효도라고 하면 뭐가 이렇게 어렵고 지루하고 딱딱하고 윤리적이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부모 자식 간도 친구 관계처럼 사람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친구와 친구 간의 관계가 보면 자기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관심을 많이 썼고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할수록 더 가까워져요. 그게 굉장히 가까운 친구 사이도 시간을 많이 쓰면 또 더 가까워지고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 같아요. 부모 자식 또는 형제끼리가 피를 나눴으니까 당연히 가까워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관심을 안 썼고 같이 이야기도 안 하고 하면 멀어져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서로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서로 오해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서로 시간을 쓰면 좋겠다. 그런데 보면 이제 나는 가만히 있고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다가오게만 기다리면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정말로 내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면 내가 먼저 한 걸음 더 그분께 다가가는 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는 고등학생 되고 나이가 먹었으면 아버님한테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용기를 내서 아버지가 제 나이 때 어떠셨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어떤 고민이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셨나? 그런 것들 한번 여쭤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또 진솔하게 이렇게 말씀을 여쭤보면 또 이제 말씀하실 게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또 아버님 입장에서도 이제 요즘 아이들이 지금 현재 여러분 또래들이 어떤 가수 좋아하고 어떤 게임 좋아하고 뭐가 관심사고 뭐가 고민이고 그것도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귀찮아하지 마시고 하나씩 알려드리면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모 자식 간이라기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로 서로 관심과 시간을 많이 쓰는 거, 그게 이제 모든 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예의 범절 효 같은 것도 이게 딱딱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과 사람 간에 관심과 시간을 쓰는 만큼 인간관계는 끝없이 깊어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고,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어요. 딸 하나 있는데 여러분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맺어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 아이랑 이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이야기를 많이 하면 굉장히 친해져요.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또 이제 좀 멀어지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영화 보러 가고 같이 이제 그 집에서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뭐 마리오 카트 요즘 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 저희 딸이랑 마리오 카트 어릴 때 했어요. 닌텐도 64부터 시작해서 닌텐도 위까지 마리오 카트가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갈수록 어려워져서 어릴 때는 제가 맨날 이겼는데 지금은 맨날 져요. 근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서로 이제 그 훨씬 더 가까워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고 친구와 마찬가지로 시간 많이 쓰고 관심 많이 쏟고 정말로 진심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고 그 평생 볼 사람인데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혹시 아버님이 오셨나요 여기? 아버님이 네. 아버님이 안 오셨으면 제 말씀을 또 전해드리면 좋겠고 이제 그 아버님 마음에 드는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들 있으면 뭐 자유롭게 아무 질문이나 해주세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게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얼마나 예. 네, 안녕하십니까. 부성고등학교 66회 학생회장 김진한입니다. 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선배님의 안철수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고, 그리고 며칠 전 안철수 선배님께서 이제 대선 출마 시 하셨던 전문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이 윌리엄 깁슨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을 사용하셨는데,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와 있다고 생각하는 미래는 어떠한 미래인지 비전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술술술술 말을 잘하고 어떻게 그 저기 편지 주신 아버님과 학생회장이 같은 반이고 뭔가 이렇게 맞아요? 같은 반 학생 맞아요? 예, 예. 그 저기 안철수의 힘은 이제 제가 쓴 책이 아니고 강준만 교수님 쓴 책이고요. 그 제가 쓴 책은 이제 안철수의 생각 그 책인데 윌리엄 깁슨 말씀을 드렸죠. 제가 사실 SF 소설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아이작 아시모프 아세요 혹시? 아이작 아시모프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마치 그 시오노 나나미라는 일본 여류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15권짜리 로마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로마의 흥망성쇠, 그 제국이 어떻게 처음에 잉태되고 발전하고 역경을 거쳐서 사라지는가, 그게 이제 15권인데요. 이 아이작 아시모프가 파운데이션 시리즈라고 해서 SF인데 정말로 아주 미래의 별나라 이야기인데 거기서 또 제국이 은하 제국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거기서 새로운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주인공이 됐다가 이제 짧은 시간 반짝이고 사라지고 그다음 또 후배가 이어받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이제 그런 아이작 아시모프 시리즈인데요. 말을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옆으로 새는데 그 윌리엄 깁슨도 그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을 많이 썼죠. 그리고 현존해서 살아 있고요. 아이작 아시모프는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참 저도 그게 울림이 컸었어요. 사실 그 말에서. 그래서 흔히들 왜 미래는 지금 현재 없는 건데 우리가 그 꿈꾸고 열심히 노력하면 없던 게 만들어진다고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로 그런 게 아니구나. 미래가 우리 옆에 있구나. 부분 이렇게 흩어져 있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 흩어져 있던 조그만 미래들이 확산이 돼서 정말 우리의 진짜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하거나 또는 뭐 저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때문에 그 씨앗인 것 같아요. 미래의 씨앗들이 다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면 우리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의 세상에 살게 되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미래라는 건 지금 현재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우리가 잘 가꾸고 키우면 그게 진짜 우리 모두의
일부분의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게 많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술 분야가 특히 그렇잖아요. 기술 분야에서 어떤 새로운 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걸 일부 사람들만 써요. 그걸 얼리 어답터라고 하잖아요. 얼리 어답터들이 쓰고 있는데 일반 대중들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분야는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미래에 쓰일 기술들은 일부 사람들이 어딘가 지금 쓰고 있고 그게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처럼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일부 사람만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쓰게 되죠. 그래서 기술 분야가 특히 그렇고요. 근데 꼭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그 뭐 예술도 마찬가지고 문학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상 뭐 정치까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저기 예술가 중에서 자기가 살아생전에는 빛을 못 보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그 시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닫는 거죠. 이게 정말로 지금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정말로 의미 있는 예술품인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도 이걸 몰랐던 거죠. 같이 인정을 안 했던 거죠.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됐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만 지금 이제 굉장히 그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전 세계 각국이 주시를 해요. 민주주의 발전 단계에서 이 일이 어떤 식으로 결말이 맺어지고 이 일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그러면 다른 민주 국가에서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서 또 확산이 될 것인지 그래서 보면 이런 미래라는 것들 경영이라는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 시점에 어딘가에는 와 있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감사합니다. 또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1학년 이석호입니다. 저는 올바른 검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요즘 검찰을 비롯해서 법조계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많습니다. 검사가 꿈인 저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자면 국민과 사회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조인은 어떤 법조인이라 생각하시며 또 그러한 요구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선배님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예, 문과생이신가 보죠? 네. 예. 1학년 질문인데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서 검찰이 문제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게 사실 아마 검찰분들도 그러실 테고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사실. 그게 그 국가 공권력이라는 게 사실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가끔씩 이렇게 보는 편인데요. 정말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이 우리나라의 근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틀이 그 헌법이거든요. 근데 그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혹시 아세요? 예. 그런 조항 말고도 사실은 제일 첫 부분에 나오는 게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국회가 나오고 그 다음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맨 먼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사실은 이 국가라는 건 국민들의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고 그것들을 위해서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그리고 경찰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행정부 또 그 검찰은 그것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정신 바탕하에서 그러니까 헌법 정신대로 생각하면 검찰의 역할이라는 게 그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우선 주인인 국민을 위해서 그 봉사하는 그런 역할. 옛날에 TV 연속극 중에서 뭐더라? 누구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 왜 그 멋있는 검사가 나왔던 게 있는데 그 고현정 씨랑 고현정 씨가 그 나중에 대통령이 되고 대물인가요? 모래시계. 네. 모래시계도 있었지만 최근 거
예, 역시 옛날 예. 최근 드라마로 이제 그 뭐 아주 인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대물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이제 거기에 권상우가 이제 검찰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 딴 거는 모르고 거기서 이제 권상우 씨가 그 검찰청 앞에서 그 저기 그 뭡니까 이런 그 여신 눈을 가리고 이렇게 한 그 여신 앞에서 정말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마치 의사가 처음 될 때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받았을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하는 것처럼 그게 어쩌면 검찰분들이 처음에 그 임용됐을 때 선서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확인은 못했는데. 근데 그 구절구절이 정말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검찰은 그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 뭐 어떻게 보면 또 자기 개인의 안위보다 훨씬 더 앞에서 그런 국민들을 보호하는 그런 숭고한 역할을 하는 정말로 멋있는 그 직업이다. 그 생각이 참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게 다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되고 만들어졌을 때 그 헌법 정신에 따라 그리고 또 각 분야 전문가들이 선서가 있다면 그 선서할 때 그 정신 거기로만 돌아가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행복하고 좋은 나라 그리고 또 그 역할에 종사하는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그 대학 교수를 꿈으로 하고 있는 2학년의 김태형이라고 하는데요. 그 평소에 통합이랑 소통 같은 단어를 자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 분야에 몸담으신 만큼 학문적 통합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대학 교수가 제가 이제 첫 직장이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대학 교수가 됐을 때 느낌이 어땠었냐면 제가 다른 거 별로 할 줄 아는 거는 없고 책 보고 정리하고 이런 재주밖에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할 줄 아는 것만 해도 월급이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막 가슴 벅차더라고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학 교수가 되면 가장 행복한 것 같고요. 또 뭐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그 후배들을 위해서 이제 아낌없이 자기의 지식을 나눠주고 후배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은 누구나 교사나 교수가 될 자격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그 직업을 택하시면 좋겠고요. 융합, 통섭, 통합,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건 그거 같아요.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융합하면 물어봐요. 융합하면 뭐가 떠오르냐고 하면, 당장 나오는 대답이 핵융합. 또는 이제 좀 더 아시는 분은, 문과 이과생 둘이 합쳐서, 전혀 다른 거 만들어내는 거 이런 정도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은 보다 더 근본적으로 다른 분야가 융합이에요. 뭐냐면 수학하는 분이 있어요. 수학 전공자예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뭘로 들까? 주식시장을 예를 들죠. 주식시장을 봐요. 그럼 그분 눈에서 이렇게 숫자들이 많이 보이죠. 그러면 저거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진 수학적인 지식 가지고 그걸 막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수학자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예를 들면 공대에서 뭐라고 할까요? 산업공학과를 나온 사람이 있다 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보통 보면 프로세스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또 이분은 이분대로 주식시장을 보면서 그걸 여러 가지 프로세스로 나눠서 또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현대 전문가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수학자는 수학의 눈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학자는 사회학자의 전문성 가진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물학자는 생물학의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세상을 봐요. 근데 융합은 안 그래요.
융합은 180도 반대. 무슨 뜻이냐면 사회 문제가 먼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전공이 필요한가, 어떤 전문가가 필요하고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사람이나 전문가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시야를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그 옛날 고전적인 그냥 C하고 그 다음에 Object Oriented Programming in C++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 다른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분야 한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데 익숙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문제를 풀려면 오히려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돼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처음부터 한 분야 전문성만 있고 그걸로 평생 해오신 분들은 융합적으로는 접근이 안 돼. 왜냐하면 자기의 전문성이 먼저지 그 사회 문제가 먼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앞으로는 이제 융합적인 인재가 중요해서,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나는 이과 적성이야. 그래서 나는 문과는 완전히 팽개쳐. 이런 분도 계실 수 있고, 또는 나는 수학은 지긋지긋하고 너무 싫어. 그러니까 나는 문과 쪽으로만 팔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걸 바꾸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제가 고등학생 때 여러분 때 어땠었냐면, 제가 아마 이과 적성이 반에서 제일 높이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이과 쪽이. 그러니까 저는 뭐 이과로 가는 게 거의 뭐 100% 확실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결국은 살면서 보면 회사 경영을 하게 되고 경영학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게 되면서 뭐 이렇게 자꾸 흘러가게 됐거든요. 저처럼 이과 적성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도 일을 하면서 또 관심을 가지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문과 쪽의 그런 적성들도 받아들이고 그게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가진 이과적인 적성과 이렇게 합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애꾸눈으로 세상을 봤어요. 이과라는 하나의 눈만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평면으로 보이죠. 세상이 3차원인데 저는 2차원으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제 인문학적인 또는 뭐 경영학적인 그런 공부를 하면서 두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3차원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과의 눈으로만 세상 바라보거나 문과의 눈으로만 세상 바라보는 건 3차원 세상을 2차원으로밖에 못 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뭐 꼭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지고 그 이과 적성이 많은 분도 한번 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한번 보시고, 역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다 개론서거든요. 재밌어요. 그런 걸 한번 보신다든지, 또 문과 적성인 분들도 좀 괴롭지만 그런 수리적인 그런 것들, 또는 뭐 정 힘들면 차라리 논리학 쪽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씩 접근해 나가든지, 또는 경제학이 사실은 그것도 이제 양쪽에 그런 적성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쪽에 조금씩 이렇게 그 마음을 열고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예. 최근 일본이나 중국이나 주변 국가의 역사적 문제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때마다 저의 생각에는 우리나라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 역사적 관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시게 된다면 어떠한 입장으로 역사적 문제를 다룰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고등학생들 맞나 모르겠네요. 질문들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그게 역사가 역사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현실의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현재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우선은
우리가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 숫자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꼭 역사 쪽은 아닌데요.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의대에서 기초의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야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연구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10여 명 정도 그렇게 연구를 했는데 일본에 가니까 같은 분야 연구를 1000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 인력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는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 정도로 많지가 않은데 아니 내가 하는 분야는 왜 저렇게 100배나 연구 인력이 돼? 하고 주위를 둘러봤더니 다른 기초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본이 되는 기초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연구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독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들 숫자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사실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근데 여러 가지로 현황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자분들이 거기에 연구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연구비도 적고 여러 가지로 시설이 좋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런 쪽에 좀 더 이제 터전을 좀 만들어 놔야겠다. 기초적인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현실에서 역사 문제로 이렇게 정말로 다른 나라와 겨룰 때 우리가 가진 강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현실 문제는 사실은 외교 문제가 이게 굉장히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말로 그냥 사안이 나왔을 때 벌어졌을 때만 반응하지 말고 미리부터 예를 들어서 독도 문제가 잠잠해져 있을 때도 우리는 스스로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역사 연구도 충분히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치밀한 전략들을 세우고 그런 거 하에서 진행을 해야겠죠. 차근차근.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외교 문제 같으면 리더의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사려 깊고 전략적으로 발언을 하면서 그 아래는 정말 치밀한 전략, 이 말을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진행이 될 거다, 이런 것들, 그런 거 다 해서 잘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금 또 종이 울려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오늘 어렵게 잘 가셨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서